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전기차 관련된 게 일시적으로는 수요 둔화의 우려를 겪고 있지만 결국은 전기차로 가는 거에 대한 친환경 이탈탄소에 대한 거는 큰 틀에서는 큰 대의명분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2차전지 점검하겠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2차전지는 더 그렇고 말이에요. 뭐 자동차 이런 경우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2차전지가 도대체 테슬라 영향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과 못지않게 사람들의 기대값이 중요한 건데 네. 사람들의 기대값이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거 이제 작년인데 그쵸. 그게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사실 꽤 네. 받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것만큼 이제 실적도 따라와야 되는데 실적의 둔화폭이 생긴 거지 실적이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적의 둔화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우려가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적이 계속 무한정 안 좋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코스모 신소재를 포함해서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최근에 나온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 단에서 매출은 전반적인 2차전지 실적 나온 거 평균적으로 30% 넘게 성장은 했지만 네. 영업이익 단에서 40% 넘는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진까지 있어지면 주가는 실적과 사람들의 기대값의 곱인데 기대값이 아무리 높아도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실적에 대한 그 회복되는 거는 분명히 회복은 나올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대가면서 반영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좋아지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기대가 반영되면 오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하이닉스가 재작년에 제일 실적이 최고 바닥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이익이 60% 이상 빠졌을 때, 그렇죠.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 그 당시에 실적에 대한 반등폭이랑 2차전지의 실적에 대한 반등폭의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물론 상당히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측면이 있지만 철저하게 업종별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바이든의 그 미 국방수권법 NDA 서명이 떨어졌고 그러면 아마 26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그 국방부 내에서 CATL이나 BYD 관련된 완벽한 이제 배터리 조달 금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다 수요를 줄이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가 나왔던 삼성 SDI 같은 경우의 밸류체인은 여전히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가장 주력으로 이제 고객사가 스텔란티스인데 24년도에 예상되는 신차만 대략 8종에서 10종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1분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삼성 SDI가 또 주력으로 하는 BMW. 네, BMW도 1분기에 대략 한 4종의 차종. 그다음에 하반기 EH가 지금 하반기입니다. EH24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쪽에서도 대략 BMW에서 약 2종의 차종이 신차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제일 주가에 많이 부담됐던 거는 GM하고 포드 우려입니다. GM하고 포드 쪽에서 일부 생산 중단 부분도 있었고 GM하고 포드에서 생산을 연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완성차 업종이 어느 업종에 따라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는 이제 SK온이 유럽에 진출하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좀 차단됐던 중국 쪽 그 중국 로컬 완성차 쪽에도 지금
그 배터리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그다음에 업체별로 철저하게 극명화된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 아우디, 스텔란티스, 볼보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서 아마 24년도 올해는 60% 정도, 연간으로는 60% 정도 늘어난 캐펙스 투자 한 6조 3천억 정도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는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현대기아차의 그 아이오닉 5가 미국에 파는 전기차 중에 재고 레벨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재고 레벨이 33일 정도, 33일 정도.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아이오닉 6도 한 46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재고 레벨이 낮아서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미국 내에서 한 3위에서 4위권 정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기차 판매량인데요. 1월달 데이터는 아직 집계가 안 됐고 12월달에는 여전히 미국에서 43% 성장률이 나왔고 미국 내 전체 시장 침투율은 9.8% 정도로 여전히 10%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을 사실 더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유럽이 특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많이 깎아먹었던 게 독일입니다. 독일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 넘게 좀 빠졌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58%가 빠졌는데요. 독일은 보조금 중단한 게 지금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적적으로는 대략 한 70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시장 침투율이 여전히 24%밖에 안 된다는 측면에서 성장성은 좀 2배 정도, 최소한 50%까지는 2배 정도 성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프랑스는 전년 대비 37.7%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럽 내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고 연간 누적으로는 여전히 46만 대 정도 팔았고 시장 침투율은 26% 정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2배 정도 성장이 여러 개 남아있고 영국은 전년 대비 21% 했지만 시장 침투율 자체가 24% 정도 수준밖에 아직 안 되는 거고 전년 대비 그래도 1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이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12월 달 데이터 집계가 되는데 다만 좀 우려될 부분은 수출액 전체 그 수출 물량 자체가 전년 대비 한 2% 정도 좀 빠졌다는 겁니다. 12월 달에 2% 정도 감소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와 연관돼서 역시 제일 중요한 양극재 데이터. 양극재 데이터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양극재 수출액이 12월 달에 수출액은 49%가 빠졌고요. 근데 이 수출액보다 중요한 건 수출 중량입니다. 수출 중량이 35% 정도 빠졌습니다. 수출 단가는 전년 대비 23% 정도 빠졌고요. 근데 달마다 어떨 때는 NCM이 강하고 어떨 때는 NCA가 강한데 12월 달에는 NCM, NCA 모두 좀 부진했습니다. NCM 같은 경우는 수출 총액은 66%나 큰 폭의 감소를 했고요. 수출 단가 또한 24%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NCA 단에서는 오히려 전년 대비 수출액은 7.1% 증가하면서 NCA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출 중량 쪽에서도 0.6만 톤으로 전년 대비 38%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쪼개보시면 청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12월 달에 부진했습니다. 청주는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이 있는 쪽인데요. LG화학 에코프로비엠에서 수출액, 수출 중량, 수출 단가 모두 큰 폭으로 부진을 했습니다. 60% 가까이 전반적으로 빠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구가 이제 LNF인데요. 대구 같은 경우도 수출액, 수출 중량, 수출 단가 모두 대구도 50% 가까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져서 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항입니다. 포항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공장이 있는데요. 포항에서도 수출액은 30% 정도 전년 대비 빠진 2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출 중량은 전년 대비 17% 정도 빠졌고 수출 단가는 전년 대비 15% 빠지면서 포항이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있는 쪽이 지역별로는 좀 가장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가 24년도에 생산 증가율 자체가 큰 폭으로 떨어질 거라는 그 얘기를 해서 굉장히 2차 전지에 전체적으로 부진한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미국의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또 테슬라보다는 밑에 있지만 굉장히 나름 그 전기차에서
적정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회사들 자체도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격 하락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 하락에 대해서 꼭 부정적인 볼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면 가격 하락이 아니라 인하군요. 가격 인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인하되면 그만큼 볼륨 차종에 대한 이 전체 전기차 시장 파이가 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전기차 볼륨 시장이 커지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7년 된 8년 된 모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 사이버트럭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 측면도 있고 사이버트럭 공급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럼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에 그 기존의 휘발유차가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를 상당 부분 포기하고 휘발유차들이 물론 전기차 관련된 게 일시적으로는 수요 둔화의 우려를 겪고 있지만 결국은 전기차로 가는 거에 대한 친환경 이탈탄소에 대한 거는 큰 틀에서는 사실 큰 대의 명분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 트럼프가 완전히 뭐 당선이 된 것처럼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완성차 업체의 공급 줄이는 문제는 일시적으로 보지만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소비자의 선택을 강조하려면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이 나와야 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되고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 많이 나온다면 전기차가 충분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유럽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유럽은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있어요? 네. 유럽은 지금 6월 달에 의회 선거가 있는데 네. 최대 지금 정당 유럽에서 가장 큰 정당인 유럽 인민당이 친환경 정책을 재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고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고할 계획입니다. 사실. 네. 그런데 친환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거는 유럽 그 전기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왜 뭐 내연기관 퇴출하고 이런 것들을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조금 속도 조절하겠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그 유럽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그 뒤에 후속 관련된 그 이슈가 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르쉐의 그 마칸 굉장히 그 초고 하이엔드 모델인데 거기에 이제 CATL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CATL에 대한 뭐 기술적인 우려라든지 CATL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그런 부분을 깨고 지금 상당히 가장 초고 하이엔드 모델에 들어갔다는 거는 국내 그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테슬라 실적 안 좋으니까 급락했다 그죠? 네네. 그 다음 날 또 급등했다가 그 다음 날 또 하락했다가 뭐 정신이 없어요 그죠? 아까처럼 뭔가 돌아설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실적이 그죠. 네. 제일 뭐 여러 정책이나 뭐 테슬라가 어쩌고 뭐 이런 것보다도 실적이 이제 바닥 찍었다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4분기까지는 실적 안 좋았고 그죠. 네네. 1분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1분기 실적 치른다고 해서 급각으로 돌아서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상반기 이후 하반기 좋아진다? 그걸 그럼 주가를 언제쯤 반영할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 1분기까지도 실적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도 예상하는 건 1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돌아서는 시점은 2분기부터 실적이 좀 돌아설 거라고 보는데요. 2분기에 역시나 북미에서 유럽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내 배터리 3사가 가장 주력으로 하는 시장은 미국인데 미국은 그래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40%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럼 40% 성장 내에서 그럼 미국 내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밸류체인이 그래도 주목을 받을 건데 미국 내에서 새롭게 아주 공격적으로 인디애나주에 공격적으로 하는 밸류체인이 삼성 SDI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아까 스텔란티스 단일에서 볼보라든지 BMW라든지 현대차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GM까지 굉장히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아마 2분기부터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도 유럽 쪽에서 특히 악성 제거 쌓아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게 소진되는 시점이 2분기 말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냥 옆으로 기는 모습, 더 이상의 하락만 멈추기만 하면 이미 역마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악성 제거도를 상당 부분 떨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 40%의 시장 그 성장률이 꺾이지만 않으면 2분기부터는 좀 크게 큰 폭의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보니까 국내 업체들만 주가가 부진한 건 아니고요. 네. 중국의 대표적인 그 양극재 업체인 베이징 스프링이나 이스프링이나 틴치라든지 샹샹 모두 주가가 부진한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겠죠. 네. 뭐 리튬 가격 맞습니다. 하락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전기차 이게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적 반등은 분명히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이 언제 턴어라운드 하는가를 보고 바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뭐 그렇더라도 이제 뭐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면 1분기부터 3분기 좋아진다면 2분기부터 좀 돌아서길 기대하고 있는데 워낙 뭐 못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빠지니까 네네. 투자자들이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뭐 정책이야 사실은 국내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 네네. 우려국 지정에서도 그렇고 중국은 다 배제된 거고 네네. 그렇죠. 유럽도 그렇고 네. 결국은 이제 실적이 돌아 나와야 되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정리해도 될까요? 네. 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서 잡아야 되냐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신임 이제 대표 삼성 SDI 같은 경우 최은효 대표이사님 빼고 나머지는 다 신임인데 네. 강조했던 부분은 역시나 질적 성장, 기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서 포인트가 될 것은 역시나 삼성 SDI나 LG에너지솔 모두 잘하고 있는 원통용 배터리 쪽이랑 그다음에 원통용 배터리 못지않게 생산 원가 절감하는 건식 전국 공정 쪽이거든요. 그러면 원통용 배터리랑 생산 원가 절감에 필수적인 건식 전국 공정에 공통적으로 겹치는 소재 업체들이 오히려 차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엔캠이 최근에 FEOC 당장 올해 수혜를 받아서 굉장히 막 그 엔캠으로 극심한 쏠림 현상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패시브 자금 관련된 부분도 있고 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연간으로 좀 가지고 가기에 부담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모멘텀이 있는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나 아니면 건식공정 관련된 거. 건식공정에 관련되려면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 되고 그 건식공정에 그 단결적 양극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결적 양극재 단에서는 가장 포스코 퓨처엠이 빠르게 상용화했고 매출 비중 단으로 5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화 될 거라고 보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그다음에 IT, 반도체 이런 쪽이 잘 갔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 관련 산업은 시장 주도주는 아닌데 그죠? 네네. 근데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네. 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보면 주가 좀 움직입니다. 이게 뭐 중국 회복 기대감 뭐 이런 건가요? 화학 업황이 좀 좋아지나요? 어때요? 전형적인 말씀하신 그 철강, 화학, 조선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네. 철장 경기 민감주의 그렇죠. 성격을 예. 띠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화학 업체가, 모든 철강 업체가, 모든 조선 업체가 다 네.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는 건 절대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아무도 화학 업종을 좋게 보지 않지만 화학 업종의 대부분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1차 전지 소재 업체는 앞에 2차 전지 업단에서 말씀드렸고, 그럼 기초 석유화학 업체들은 어떠냐? 워낙 회복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기대감도 없고요. 여전히 대외 경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니까 수요는 부진할 거라고 그렇죠. 하고요. 예. 그런데 화학에 여전히 중국이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워낙 중국에 대한 플라스틱 수요, 화학 기초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지만, 근데 중국에 대한 비중이 뭐 40%에서 더 늘어나진 않고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가 감당하냐? 인도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인도에 대한 포지션이 늘어나는 회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석유화학 제품 회사라고 하지만 실적에 대한 워낙 기대감도 없고 수요도 부진하다고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데, 화학회사들은 기초석유화학 제품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 특수 소재를
신성장 동력으로 갖고 있고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와 IT 소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초석유화학 플러스 역시 첨단 소재단의 2차 전지 소재, OLED 소재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NCC단에는 유독 적자폭이 컸는데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상당 부분 계속 지연된 측면이 있었는데 2조 위안 정도 증시 부양책 검토가 나오면서 그 중국에 대한 조금만 어느 정도 수요 회복만 나와도 굉장히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순수 화학 업체들은 다 지금 52주 신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도 사실은 없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흑자 전환 될 거냐? 작년 3분기 때 흑자 전환됐다가 4분기 때 다시 실적이 꺾였고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빠르면 2분기에 상당히 큰 폭의 화학업체들의 실적 전환이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실적 전환이 좀 나온 케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수 정밀화학 소재 아주 범용화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을 제외한 ABS라든지 PVC라든지 뭐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성칼륨, 뭐 탄산칼륨 이런 쪽 화학 업체 중에서도 조금 고마진을 하는 회사들한테는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옛날에 사실 화학도 처화정 신화를 쓸 때는 주도주였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인데요. 경기를 타면. 자, 업황 자체는 지금은 안 좋고 뭔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고, 그럼 실적 체크해 볼게요. 주요 기업들 실적이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지금 거의 나왔나요? 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4분기에 역시나 양극재랑 그 첨단 소재 기초 석유학 쪽에서 너무 부진해서 컨센보다는 38% 정도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70% 넘는 빠지는 수준을 보였고 시장 컨센을 네네 맞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시장 컨센을 68% 하회했는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케미칼 외에 이 그린 소재라고 해서 의약품이나 식품 쪽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게 이익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식품이나 의약에 들어가는 이 정밀화학 소재는 특정 분기에 경기를 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식품 쪽, 의약 쪽에 롯데정밀화학의 그린 소재가 악화된 거는 저는 좀 일시적인 요인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유단에서는 올해 1분기부터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 4분기에 이미 시황의 방향성이랑 유가의 가격이 상당 부분 영업이익에 반영돼서 SK이노베이션, S오일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미 어닝 쇼크 나왔고 재고 관련된 평가 손실을 발생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유 쪽에서는 정제 마진이 작년 12월 말부터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올해 10달러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는 유가가 만약에 70달러 초반에서 더 빠지지만 않으면 여기서 더 정제 마진이 꺾일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초 석유화학 제품은 2분기에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유는 좀 더 빠른 올해 1분기면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유도 얘기하셨는데 화학이나 뭐 오늘은 뭐 정유가 메인은 아니고 화학인데 화학이나 정유는 독특한 게 이제 유가하고 연동이 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이라는 게 이제 그 원유 그렇죠? 네. 그 시커먼 석유잖아요, 그렇죠? 그 원유를 근간에 그걸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가 뭐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유가가 올라야 좋은 건지 떨어져야 좋은 건지 대체로는 보면 원재료라고 보면은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그거보다는 유가가 이제 올라야 같이
제품 가격도 반영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또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는 이제 유가 동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원재료 동향이나 뭐 가격 전가 상황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딱 공식화해서 알려드리면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공식화할 수가 없는 게 분기마다 다르고 맞아요. 상황마다 다 다른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가가 너무 빠져도 기초석유 업체한테는 엄청나게 타격이고요.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오르면 원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레벨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적정 레벨 수준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맞아요. 적정하게 유지하면 급등락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맞습니다. 경기는 좋아지면서 수요는 늘어나고 그렇죠. 가격 전가하고 그게 사실 좋은 그림이지. 그래서 얘기하신 그 소위 말하는 밴드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위아래로 15% 정도 선을 벗어나지 않. 이것도 또 공식화해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예를 들어 유가가 70불 중반이면 위아래로 15% 언더내서 방어를 할 경우에는 기초석유화학 업체 측면에서도 그 원가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위아래 20%를 넘어가 위로 올라가든 상방으로든 아래로 20% 이상 갭이 차이가 나면 기초석유화학 업체 측면에서는 원가에 대한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유가가 엄청 급락했었잖아요. 수요 부진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선물이긴 하지만 마이너스도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유회사, 화학회사는 뭐 거저 갖다가 쓰는 건데 수익이 엄청 겁나게 날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악성 재고인데 재고가 빠르게 줄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죠. 지금 정상적인 가격을 받더라도 재고를 기초석유 업체는 당연히 기초석유 업체가 됐든 그렇죠. 반도체가 됐든 먼저 재고 소진하고 신규 제품을 씁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재고가 지금 줄고 있냐? 재고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재고가 증가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워낙 그 전체적인 시황 특히나 중국을 포함한 전체 글로벌 이 기초석유화학 제품 소비 현황, 수요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니까 재고를 미리 축적해 놓는다 그런 수요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고 증가 속도가 완화는 되겠지만 그래도 작년 23년도보다는 올해는 좀 큰 폭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겨울 한파도 있었고 러시아 LNG 터미널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수에즈 운하 사태도 있었고 중동 정세도 불안한 상황이라서 이 가스 운반선 관련돼서는 LNG든 LPG든 가스 운반선 엄청 사실은 축소되면 에너지 가격은 당연히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막 엄청나게 뭐 90불 100불 수준으로 가기도 어렵겠지만 왜냐면 공급을 뒷받침하는 수요가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수에즈 운하부터 해서 중동 불안감 뭐 미국 그 반격하는 후티군 반격하는 것도 비롯해서 그렇다고 공급이 뭐 엄청나게 다시 폭증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봤을 때는 적정 그 가격 구간 밴드 구간을 유지하면 지금의 상황은 기초석유화학 업체에서는 그래도 대비할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별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아까처럼 순수화학 업체들은 사실은 이게 조금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아까처럼 좀 약간 순수 소재가 아닌 그걸 응용이라 그래야 되나요? 특수 소재 맞습니다. 이런 쪽은 좀 기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섹터나 업체들은 어떤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고무가 있는데요. 고무는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고 원재료 가격도 빠졌고 판가도 빠져서 지금 판가 상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쪽은 합성고무가 특히 재고를 선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금호석유 옛날에 MB라텍스 대단한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쪽 자동차 수요보다는 위생용 장갑 쪽에 대한 엄청난 수요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MB라텍스 쪽이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요. 지금 금호석유화학 기대하는 거는 합성고무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고무입니다. SBR, 뭐 MBR, SSBR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올해 큰 폭의 실적 3년 만에 3년 동안 계속 이익 감소였는데 1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에 실적 지금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성 고무만 좋아지고 페놀 이쪽은 사실 적자입니다. 여전히 적자를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고무가 지금 사실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자체가 가격도 비싸고 합성 고무의 양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그 타이어가 재생용 타이어가 있고 신차 타이어가 있는데 재생용 타이어, 신차용 타이어 둘 다 모두 수요는 대략 전년 대비해서 최소 20%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가 큰 폭으로 좀 그나마 특수 소재 따는 실적이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 인도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금호석유 인도구나. 인도. 네네. 금호석유도 전체 매출에서 대략 15에서 20%까지 5% 미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인도 쪽 포지션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리는 측면에 있고요. 최근에는 금호석유가 또 순연금의 자사주 18.4% 굉장히 높은 자사주 보유해가지고 왜 정부에서 PBR 기준으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자사주 높은 종목 저 PBR 종목에 금호석유학이 해당돼서 또 그 부분 관련돼서 잠깐 주가가 또 움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좀 특수 소재 딴에는 역시나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타이어 코드, 타이어 보강제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전기차 타이어가 가격도 늘어나고 글로벌 재생용 쪽이나 신차용 타이어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큰 폭으로 증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의 뭐 가장 이제 앞으로 엄청난 핵심 카우가 될 거는 이제 탄소섬유인데요. 탄소섬유 가격이 한 번 큰 폭의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정상화 국면이 돼 있고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가동을 오히려 2달치를 앞당겨 가지고 작년 말에 그 전주 공장 지금 전주 공장이 지금 탄소섬유 관련해서 효성 첨단 소재랑 도레이 첨단 소재를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래서 2개월이 아니다. 잘못 말씀드린 1년을 앞당겼습니다. 가동을. 그래서 가동률 제가 알기로는 75에서 대략 85% 평균 내면 80% 정도까지 가동률 나오고 있고 탄소섬유가 원래 그 항공기 소재 단으로 굉장히 비싸게만 사용이 됐는데 굉장히 좀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레저용 차에도 들어가고요. 수소 트레일러에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타이어 탄소섬유가 20% 넘는 23% 정도 고마진인데 전체 매출에서 효성 첨단 소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5%, 30%, 40%까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 모멘텀도 갖고 있고 탄소섬유 모멘텀도 갖고 있어서 올해는 작년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을 다 털고 올해는 완전히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효성 그룹 기업들이 그죠 화학 쪽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수소 얘기할 때 효성 첨단 소재 효첨이 엄청 갔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때는 숫자가 아예 안 나오고 공장 가동도 안 되는데 그냥 기대감으로. 탄소섬유 앞으로 이제 테스트할 거고 양산할 거야 기대가 많은데 지금은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게 탄소섬유는 이미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고 20% 마진을 남기는데도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다음에 효성그룹 가운데 또 효성 첨단 소재랑 함께 효성 TNC, 여기 스판덱스 뭐 이런 거잖아요. 스판덱스도 또 한때 요가복이 엄청 잘 팔려가지고 일시적인 붐이 일으켰는데 또 그때는 효성 첨단 TNC가 잘 나가니까 중국의 이 스판덱스 업체들이 공급을 너무나 많이 늘려놓은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작년 말부터 과도하게 늘어난 중국 업체들이 알아서 지금 나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거를 다 일일이 수치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알아서 나가 떨어지면서 중국 스판덱스 재고가 지금 원래는 57일 정도에서 지금 34일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 이 중국의 스판덱스 로컬 업체들이 대략 뭐 7개에서 뭐 10개 가까이가 줄어들면서 엄청나게 뭐 스판덱스 수요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공급이 급격하게 그 수요 공급이 좀 타이트해진 상황. 그러니까 워낙 효성 TNC의 스판덱스 글로벌 1등입니다. 크레오라가 1등입니다. 그래서 1등의 수요를 다른 업체들이 주춤할 때 좀 가져갈 거라 보고 있고요. 스판덱스의 원재료가 이 PTMG라는 겁니다. 스판덱스 이 PTMG 원재료 가격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효성 TNC가 PTMG를 자체 2차전지 밸류체인 내재화 하듯이 자기네들이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 TNC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요가복을 하나씩 사 입어야지. 그죠? 남자들 요가복 많이 입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와 지금 전 주식 없으니까 안 사도 되고. 아 지금 앵커님 네. 요가복 입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 왜 그런 상상을 하고 그래? 자, 화학업체 가운데서 약간 특수 소재 그렇죠? 네네. 이런 쪽에 기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관심 가질 기업 하나를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 유니드라는 회사입니다. 네. 유니드 같은 경우는 이 가성칼륨, 탄산칼륨의 글로벌 마켓시어가 1등인 회사입니다. 찾아보면 유니드도 어떻게 보면 거의 대기업에 가깝죠. OCI 계열사니까. 근데 유니드가 하는 이 탄산칼륨하고 가성칼륨이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중요해질 CCS 탄소 포집에 쓰입니다. 탄소 포집이 염소를 처리하는 데 쓰이는데요. 네. 탄소 포집 시장 자체가 2030년에는 CCS 규모가 대략 연에 47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관련된 염소를 처리하는 가성칼륨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탄산칼륨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면 2030년까지 CCS 규모 자체가 500배가 커지는 정도 수준이고요. 현재 24년도 기준으로 약 27개에서 30개의 CCS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6개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CCS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탄산칼륨이나 가성칼륨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섹터 내에서 실적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니드 주가 보시면 조금 다른 이 화학업체는 주가 흐름이 좀 다를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전망인데요. 비료, 농업의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유니드는 중국 포지션도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23%가 다 이 농업입니다. 비료.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음식료, 의약품 전부 이 필수 소비재 성격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글로벌 그 경기 영향과 상당히 덜 받는다. 글로벌 전체 경기 영향을 덜 받는다. 필수 소비재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필수 소비재 비중이 높다는 거는 매출과 실적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급 자체가 유기화학 쪽, 유기화학이라고 하면 탄소를 베이스로 하는 화학입니다. NCC랑 완전히 다르게 무기화학 쪽입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NCC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상황입니다. 화학 시간에 옛날에 듣던 건데 유기화학, 무기화학. 네, 유기화학, 무기화학. 네. 저도 문과생이어갖고 화학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지금도 어려워. 네. 네. 근데 이제 워낙 실생활에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부를 이렇게 쉽게 그때 주식 하려고 공부를 했으면 눈에 쏙쏙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무조건 외우니까 이게 되냐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다 AI가 대체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고를 못하게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중국에서 계속 내년 1분기에 1차 증설을 하고요. 27년도 3년 뒤에 2차 증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판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판가를 5%씩 계속 올리고 있고요. 인도 포지션이 아까 5%밖에 안 되는데 지금 15에서 20%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유니드는 인도 포지션도 갖고 있고 섹터 내에서 가장 빠른 실적 모멘텀도 갖고 있고 무기화학이라는 타이틀로 NCC가 업황이 박살나는 거랑 전혀 무관한 상황이다. 그리고 글로벌 1등 업체다. 그리고 CCS라는 아주 강력한 탄소 포집에 어떻게 보면 숨겨진 수혜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수출이 잘 되는 쪽이 이런 거잖아요.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전력기기, 변압기, 네, 그죠? 맞습니다. 뭐 방산 뭐 이런 건데 그죠? 그렇게 보면 요즘 그 변압기 이런 거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심호가 영역을. 그러고 근데 미용 의료기기는 그렇게 수출 잘 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시장에서 확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먼저 업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네.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는다는 건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다는 건데 그럼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실적이 꺾이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주가 현황부터 먼저 이 표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드리겠습니다. 클래시스를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미용 업황은 지금 시장이 보니까 연간 1월 달에 오늘 포함해서 한 7% 정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미용 의료기기 업종은 평균 내보면 대략
시장보다 더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아, 더 빠졌다고요? 네, 오히려 9% 정도 그래요?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미용의료기기라기보다는 전체 헬스케어 업종에 포함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는 거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뺄 경우에는 네. 좀 더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게 안 하락한 좋았구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클래시스가 17%, 그러니까 오늘까지 안 맞추면 거의 20% 정도 많이 빠졌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18% 정도 빠졌고요. 근데 반면에 바이오노트라는 회사, 그다음에 그 약품 포장하는 약국에 가면 자동으로 왜 네네네. 포장하잖아요. 네. 그런 회사가 또 수익률이 좋았고요. 13% 수익률을 나타냈고, 요 TNL, JVM, 네, JVM이 그런 그 약품 포장하는 회사고요. 맞아요. TNL이 소위 말하면 우리 얼굴에 붙이는 메디폼 같은 겁니다. 굉장히 공부해볼 만한 회사라고 보는데요. 이 회사가 10% 정도 지수 대비 월등한 초과 수익을 나타냈고요. 뷰웍스는 엑스레이 장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그렇죠. 수익을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이 회사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펀더멘탈과 전혀 무관하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빠진 파마 리서치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원텍이라든지 비올이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이 회사들을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24년도에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드디어 이제 파스타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혈당 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계속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개별 그 항목에 대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클래시스도 이제 홈케어 쪽으로 신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냥 다각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루다 이제 인수 합병한 시너지가 아마 올해 본격적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좀 재밌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사이노슈어란 이 미용 의료기기 브랜드도 갖고 있으면서 글로벌로 유통하는 회사인데 이 사이노슈어가 잘 아시겠지만 이 한행컴퍼니의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이시스의 이 글로벌 판권을 사이노슈어가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판권 해외 판권에 대해서 그래서 급락을 맞았거든요. 근데 급락을 맞았는데 그건 오히려 굳이 사이노슈어를 한해컴퍼니가 인수했다고 해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그 글로벌 유통 판권을 건드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한해컴퍼니는 루트로닉을 인수했는데 지금 사이노슈어를 3,500억에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럼 이 한해컴퍼니야말로 3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굉장히 이 글로벌 펀드인데 그만큼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높이 보고 있고요. PF에서 미용 의료기기 이런 업체들 최근에 인수 많이 했잖아요. 네, 오스트 임플란트 네, 오스트 임플란트도 했죠. 네, 그럼 뭐 그러니까 돈 내는 그 사서 사실 되팔리는 게 그렇죠. PF의 네. 본연의 목적이니까 돈 낸다는 거지 뭐. 돈이 그죠?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밑단에 있는 원텍, 비올 뭐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원텍 같은 회사들 해외 판목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카테고리도 늘어나지만 그 대상국도 늘어나는 겁니다.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 사실은 그 글로벌 경쟁사를 제치고 클래시스가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뭐 월간 판매량이 막 250%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올리지오가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비올은 중국 쪽에서 아마 올해 허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퍼맥스가 상당히 판매량이 좋아가지고 숫자가 꺾이지 않고 있고요. 뭐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 필러 이제 가격이 많이 싸져가지고 진짜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계속 시장에서 계속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 부진했는데 주가가 시장의 강력한 미국의 특허 침해 소송 ITC가 6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거에 대한 이제 악재는 다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젤은 아마 중국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판매량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 꺾이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과장된 이슈거나 아니면 숫자에 대한 네. 정확한 그게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좀 기사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업황 얘기하면서 아까 해외 홈뷰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뭐 기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뭐 기업들
홈뷰티라는 게 뭐야? 뭐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가면 뭐 뒤집어 쓴다든지 네. 얼굴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영애 씨 나와서 하늘하고 주름 펴주고 뭐 이런 거. 주름 펴주는 것도 뭐 LG전자에 저런 거 만들 거잖아요. LG도 합니다. 그것도 비싼 것 같은데.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어디 그 병원이나 시술 받지 않고 집에서 예뻐지는 이런 기구들. 그러니까 그게 막 엄청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인데 있다 그래야지. 관리나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한번 치료받는 것보다 더 싸니까 이 홈뷰티 디바이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특별히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1조 이상 대형 상장주로 지금 평가받는 APR이 원래는 1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1월 달에 너무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공모주들이. 그래서 지금 2월 초중순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APR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폭의 매출 지금 그 홈뷰티 디바이스만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매출 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홈뷰티 디바이스에 완전 관심도를 상당히 끌어올렸고요. 작년 기준으로 연침투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2%밖에 안 되니까 이거 못해도 최소한 20%까지 가면은 연간 2030년까지는 최소한 뭐 5배 이상의 5배 그쵸 7배 가까운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이 앞다퉈서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LG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원래 업체인 클래시스도 올해 1분기에 홈뷰티 디바이스 워낙 장비를 잘 만드는 회사니까 더 훨씬 더 그 컴팩트하게 만드는 건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니겠죠. 그리고 저는 좀 주목받는 게 지금 동국제약이 그 마데카 크림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화장품에도 완전 빅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홈뷰티의 디바이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마데카 프라임 아마 대략 연간 200억에서 300억 정도 매출 시장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에너지 기반의 소위 말하는 비침습 의료는 너무나 많이 확산됐고 이제 지방까지 들어오면 가성비를 바탕으로 이 얼굴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시장, 얼굴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시장, 심지어 이제 그 비만 관련된 살 탄력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기도 옛날에 가정마다 로봇 청소기 그죠? 하나씩 다 들어오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홈뷰티 기구가 예뻐지려는 욕망들은 다 있으니까 그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젊어지거나 예뻐질 수만 있다면 지갑은 열린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게 가격이 모르긴 몰라도 뭐 병의원에 들어가는 거 그게 뭐 그 의사들이 살 때 1,200 갖고 되겠어요, 그죠? 훨씬 더 높은 단위로 리스라거나 이럴 텐데 가정에 드는 것도 아까 제가 뭐 LG전자 선전을 하니까 아는 건데 다른 브랜드도 많을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그게 지금은 그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 특별히 손쉽게 나갈 만큼 싸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그죠? 근데 이제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고 경쟁이 되게 되면 로봇 청소기도 옛날에 비쌌잖아요. 그렇죠. 한 100만 원 옛날에 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100만 원 막 150만 원 요즘 막 30만 원이면 살 걸요? 3분의 1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미용기기 피부 미용기기는 또 어느 지역에서 수출이 잘 됐나 지역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회사를 역추적하는 거잖아요. 이 수출 데이터 이제 관세청의 HS 코드 입력하에서 수출 매월 나옵니다. 이 데이터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여기서 금천구에서 수출 데이터가 좋아졌다. 그건 뭐예요? 이건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좋아졌다. 이거는 클래시스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좋아졌다. 이거는 파마리서치라는 회사입니다. 안양에서 좋아졌다. 이루다라는 회사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지금 12월 미용 의료기기는 금천구도 좋고 안양구도 좋고 강남구도 좋습니다. 다만 200% 넘게 브라질 쪽에서 수출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11월 12월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영업일수를 소폭 줄이거나 재정비 시간을 가지면서 브라질에서 수출 200% 넘는 수출 성장이 나오다가 브라질 수출이 전 월 대비로는 30% 이상 빠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또 부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가 너무 나빠진 거 아니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러 쪽은 화성시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지금 필러가 북미에서 88%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청주는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는 또 재미난 건 태국에서 브라질에 이어서 태국에서 수출이
전 월 대비 400% 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월마다 데이터는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그러니까 연간 YOY 성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춘천은 휴젤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중국 성장이 아예 없었는데 중국을 빼고 칠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시장에서 상당히 성장하면서 중국 수출 감소분을 완전히 만회를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원택의 수출 데이터 보니까 4분기에 1,670만 달러, 1,6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 성장했습니다. 이 44% 숫자 보면 거의 2차 전지 소재 육박할 정도의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브라질은 57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연도도 아니죠. 전 분기 대비 60% 성장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제이시스 메디칼 물론 사이노시어의 한행컴퍼니 인수권 때문에 급락은 나왔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5에서 20% 이상 성장하면서 제이시스 메디칼도 12월 달 데이터가 3,130만 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빨리 가정용 그 의료 기기들이 그죠? 네네. 빨리 보급되기를 기대하면서 홈 뷰티 디바이스가 그죠? 그럼 막 누가 선물도 받고 그러잖아. 어디 행사 가면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더 상용화되면 충분히 아마 행사 상품으로 엄청 나올 겁니다.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이미 피부가 좋으시잖아요. 주름이 막 생겨갖고 이제 나도 그게 필요해. 그 가성비 좋은 거 있으면 개인 톡으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피부 의료기기 대표적으로 수출주죠, 그죠? 구조적 성장주인데 관심주 어떤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주가가 20% 이상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많이 낮췄습니다. 네. 근데 실적을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택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택이 4분기에도 컨센을 뭐 이거 소폭 하회했다고 했는데 컨센 부합하는 수준 나왔다. 매출은 36%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24%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리지오 신제품이죠. 올리지오가 있고 올리지오 X가 있는데 그 여의도 IFC몰 가면 엄청나게 크게 그 김소연이 광고하는 김소연 씨 광고하는 거죠. 브랜드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나가는 버스에도 막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해외 판매가 연간으로 6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해외는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북미, 일본, 태국, 브라질, 대만, 중국 뭐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게 국가가 6개국이고요. 아마 10개에서 심지어 이제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다 포함하면 15개국에서 20개국까지 확대될 거로 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쉰메디칼이라는 회사에 1260억을 취득했는데요. 이게 아마 일본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일본에서 이 원택이라는 회사가 이 피부 미용 헬스케어 쪽으로 아주 비싸게 또 잘 판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에스테틱 클리닉 전개를 하면 거기서도 일본 쪽 수요도 확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쪽에서는 대략 올해 연간 한 800억 정도, 그러니까 수출 포지션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클래시스랑 뭐 예를 들어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뭐 휴젤이나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해외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브라질에서만 250억, 그다음에 대만에서 150억, 중국에서 50억에서 한 80억, 나머지 기타 지역에서 한 360억. 그래서 수출 포지션이 낮다는 거는 앞으로 수출 포지션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그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브라질 이 중에 가장 큰 브라질하고 중국이 아마 신제품 모두 24년 초 중반에는 허가를 FDA, 미국 FDA처럼 각 국가별 그 인증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리지오를 왜 써야 되냐? 솔타 메디칼이라고 1세대 게 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덜 아프고요. 그 맞는 시간도 짧고요. 가격도 당연히 쌉니다. 그래서 가성비 효과는 완전 업한 거기 때문에 중저가 시장을 완전 선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동남아시아부터 미국까지, 중국까지.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막 커지는 거고, 이 회사도 당연히 소모품이 있습니다. 근데 올리지오 X가 나오면서 소모품 그 팁이라고 하거든요. 그 팁 소모품 가격이 33%나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매출 비중이 지금 클래시스를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클래시스는 전체 매출에서 소모품 매출이 진짜 적게 나올 때는 46%, 최대 많이 나올 때는 57%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모품은 마진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 올리지오가 소모품 가격도 이미 33% 이상 비싸게
파는데 아마 연간으로는 올해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진짜 많아야 한 30% 비중이니까 이 소모품 팁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여러 개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한 1,700억 정도 매출에 한 700억 정도 영업이 꽂히는 구조고 내년엔 이제 2,000억대에서 거의 900억 영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 의료기기 가운데는 원택을 원탑으로 꼽아주셨고 올리죠. 주가 좀 올리죠. 네. 원택의 주가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올리기를 기대하면서 원택까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점검했어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